안녕하세요. 금속 조직학 강의하는 윤정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당장 기말고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해서 강의가 조금 급하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뭐 어찌됐든 강의 잘 들으시고 기말고사 준비 잘 하셔서 시험들 다 잘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번에 공지해 드렸던 것처럼 이번 기말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그쵸? 자, 절대평가란 말을 먼저 번 강의 시간에 드렸었는데 잘 모르시는지 질문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100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00점, 99점, 88점, 뭐 85점, 84점 이렇게 쭉 있다 하더라도 제가 A를 드릴 수 있는 학생은 가령 뭐 지금 현재 예를 든 5명 중에 2명이다 이러면 이렇게 2명만 A예요. 나머지는 다른 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이게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뭐냐면 제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85점 이상은 A 이러면 이렇게 놓고 이 위는 모두 다 A.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점을 학생들이 잘 받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학점을 받는 인원수를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A는 뭐 몇 명, B는 몇 명. 학점의 등급에 따라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절대평가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무시되고 제가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이면 모두 다 같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게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는 시험만 잘 보면, 그쵸? 그래서 내 점수만 높으면 나도 다 학점이 좋아지는 겁니다.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다 좋고. 학생들이 그쵸? 성적이 좋으면 모두 다 점수를 다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교수가 기준점을 낮추면 또 모든 학생들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다른 학기에서 성적 다른 기존에 들었었던 학생들한테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뭐랄까 어떤 보상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제가 절대 점수를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기말고사 끝나고 과제하고 출석이랑 기말고사 다 해서 전체 성적에 대한 조건들을 전부 다 공지하고 그 공지된 성적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덧붙여서 학생들한테 전부 다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는 나름대로 좀 공부 좀 하시고 기말고사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듯이 기말고사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첫 주부터 했었던 쭉 수업 내용들 생각해서 기말고사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을 공부하고 있냐면 소재, 특히 금속 재료에 있어서의 기계적 특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특성. 기계적 특성을 정의하면 뭐라고 그랬었죠? 얼마큼 강하고 단단하냐? 이게 강하고 단단할수록 기계적 특성이 좋다. 강하고 그러니까 약하고 물르다. 전부 다 그 반대말이 되겠죠? 그러면 기계적 특성이 나쁘다. 기계적 특성이 낮다. 그러니까 낮다, 나쁘다. 좀 발음이 조금 안 좋은가? 낮다, 나쁘다. 그렇죠? 높다,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계적 특성이 낮다. 기계적 특성이 나쁘다. 기계적 특성이 높다. 기계적 특성이 좋다. 이렇게 해서 다들 표현들을 합니다. 그 기계적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얼마큼 강하고 단단하냐. 그 강하고 단단하냐를 결국은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있어야 돼.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헬스장 가서 열심히 근육을 키우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안 했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20kg짜리 들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한 사람, 이건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가볍다고 느낄 수도 있고,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겁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사람이 느끼는 가볍다 무겁다에 대한 조건은 당연히 상대적이라고. 내가 무섭다, 뭐 많이 먹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사람만 느낄 수, 그 말을 표현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결국은 감정의 표현은 다른 것과 비교할 때 당연히 문제가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강하고 단단하다도 이거는 강해, 이거는 약해 라고 얘기하는 상대적인 표현보단 이 강하고 단단하다에 대한 어떻게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한 거고, 그 평가 기준을 통해서 이 강하고 단단하다를 숫자로 표현함으로써 그 숫자에 대한 비교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게 인장시험이란 거야. 인장시험과 유사하게 강하고 단단하다는 측면에서 또 활용되는 게 뭐냐면 경도시험. 이 두 가지가 기계적 특성에 있어서 금속 재료의 경우에서는 가장 흔하게 널리 사용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인장시험은 단단하다는 조건의 표현보다는 강하냐 약하다란 조건에 있어서 표현에 어울리는 평가 방법이고, 경도시험은 단단하다 무르다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용되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하고 있다. 기계적 특성에 있어서 강하고 단단한, 이걸 기계적 특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의 제시될 수 있는 방법인 인장시험과 경도시험을 보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경도시험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렇게 기둥처럼 생긴 애를 양쪽에서 잡아당기죠. 그렇죠?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면은 기준면이 여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인장 응력을 여기에다가 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형, 그렇죠? 변형에 대해서 저항하는 변형 저항으로 우리가 강하냐 단단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 그걸 숫자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인장시험을 하는 거는 얘네들이 끊어질 때까지 양쪽으로 힘을 가해서 끊어지는 그 순간에 있어서의 나타낼 수 있는 저항력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플라스틱 빨대 같은 걸 잡아당겨 봐요. 힘이 약하면 빨대는 늘어나지 않아. 근데 내가 힘을 점점점 주면 줄수록 어느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게 변형 저항이라고. 누군가가 어떤 그 재료를 당기는 데 있어서 재료 입장에서는 거기에 버티는 힘, 그게 얼마큼 강하냐 단단하냐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된다는 거지. 쇠기둥을 잡고 아무리 힘을 줘봐야 쇠기둥은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빨대를 당길 때랑 다른 의미에 있어서의 변형 저항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 단 1mm도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야. 쇠기둥을 내가 아무리 잡고 당겨봐야. 변형 저항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단단하다, 강하다, 기계적 특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인장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었다고. 그쵸? 기억나죠? 동영상도 봤었고. 자, 인장시험을 할 때의 그 인장시험 결과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데이터는 뭐냐면, 이쪽이 뭐냐면은 힘이야, 힘. 혹은 하중이라고 불리우는 거고, 이쪽은 뭐냐면은 변형 길이에요, 변형 길이.
변형 길이야. 내가 힘을 줘서 얘네들이 늘어난다. 그쵸? 얼만큼 늘어나고 그걸 늘리기 위해서 얼만큼 힘을 줘야 되는지 나타내는 그 결과물이 인장시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쵸? 힘, 이건 하중, 이거는 변형 길이였다고. 이건 force, 얘는 length. 근데 얘네들은 문제가 된다고 그랬었죠. 왜? 가한 힘에 대해서의 조건은 샘플의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고 그랬죠. 왜? 얇은 샘플과 두꺼운 샘플은 같은 힘에 대해서 늘어나는 정도가 다르잖아.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죠? 면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면적으로 나눠주잖아. 나눠준 게 뭐라고 그랬어? 그게 응력. 길이에 대해서 그냥 늘어난 길이로 보면 처음에 샘플이 이렇게 길었던 애하고 이렇게 짧았던 애하고 늘어난 길이에 대한 조건으로 보면 전체적인 길이는 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그러면 길이에 대한 조건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하냐고? 처음 길이를 기준으로 처음 길이에 대해서의 변화율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즉 인장시험,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샘플을 이용해서 인장시험을 하게 되면 인장시험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결과물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힘으로 표현되는 변형 길이로 표현되는 이 그래프 하나만 얻게 된다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얻겠지. 근데 이거는 비교되는 조건에 있어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누구나 비교할 수 있는 숫자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응력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변형률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변형률인데 변형률에 대해서 나온 숫자에 대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연신율 퍼센테이지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변형률에 대해서 소수점으로 나타내야 돼. 0.03, 뭐 0.1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데, 그렇죠? 곱하기 100일에서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면 아까 변형률 0.03 혹은 뭐 변형률 0.1이 각각 어떻게 표현돼요? 3%, 10% 이렇게 표현되겠죠. 연신율은 이렇게 대부분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중과 변형기로 된 것을 응력과 뭘로? 변형률의 그래프로 변화시켜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기계적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응력과 변형률로 바뀌지 않으면 이 여기에 있어서의 기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는 비교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응력과 변형률로 데이터를 변환시켜야 됩니다. 변화시키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였죠. 힘에서 응력은 뭐야? 나누기 면적이었잖아.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면적.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하는 건 어떻게 됐었죠? 길이 변화를 처음 길이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었잖아. 그리고 나서 얻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계적인 특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은 총 3가지였어요. 뭐였었죠? 항복 강도, 그 다음에 인장 강도, 그 다음에 파단 강도. 항복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죠. 그쵸? 전체 연신율과 탄성 변형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옵셋법과 전체 연신율법 2가지로 했었잖아. 그렇죠? 옵셋법 그리고 전체 연신율법 이렇게 2가 있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뭐라고 그랬었죠? 옵셋법. 탄성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동일한 기울기로 직선을 그어서 나타나되 동일한 직선을 그리는 거는 탄성 변형에
있어 같은 기울기에 대해서 같은 기울기에서 이 기울기 변형률이 0.002, 이걸 연신율로 표현하면 0.2%, 0.2% 연신율 또는 0.02의 변형률 지점에 대해서 탄성 변형과 동일한 기울기의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 이 응력 값을 읽는 것이 항복 강도라고 얘기를 했었고, 인장 강도는 얻을 수 있는 그래프에서 가장 최고 응력, 이게 인장 응력이 되겠죠. 인장 응력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최대 인장 강도라고도 부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최대 인장 강도. 파단 강도는 뭐라고 그랬었죠? 파단 강도는 끊어질 때, 샘플이 끊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 강도, 이게 파단 강도입니다. 지금 제가 그린 그래프에서는 파단 강도하고 인장 강도가 동일하네요. 파단점에서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냈네요. 그거를 숫자 응력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가령 예를 들어서 되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알루미늄 중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알루미늄 샷시 있죠? 알루미늄 샷시의 최대 인장 강도는 대략 300메가파스칼 정도예요. 300에서 340메가파스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집에서 흔하게 보는 어떤 철판,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 말고 철로 만든 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최대 인장 강도, 즉 인장 강도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면 대략 한 800에서 700메가파스칼 정도쯤이라고. 700에서 800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은 응력 단위예요. 응력 단위. 1메가파스칼은 1kg per cm 제곱. 1cm 제곱 면적에 대해서 가하는 힘의 정도가 이 정도쯤이다. 1kg force. 1kg force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찾아봐요. 1kg의 질량에 대해서 중력 가속도를 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힘, 그게 1kg force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요 정도 대략 값으로 비교가 돼.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 나오면 우리는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철이 알루미늄에 비해서 인장 강도가 한 2배 정도쯤 더 세구나. 궤적 특성이 더 좋구나.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인장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됐고, 항복 강도도 알았고, 항복 강도, 인장 강도가 최대 인장 강도, 파단 강도 뭐랬어? 파단점에서의 강도, 그게 파단 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해서 배웠었던 거였다고. 그렇죠? 요 먼저 번 시간에 필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항복, 인장, 파단. 항복은 yield strength, 인장은 tensile strength, 파단은 fracture strength라고 부르고, 각각 사람들끼리 약속했던 기호가 이렇게 시그마 Y, 시그마 T, 시그마 F. 그래서 밑에 첨자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쓴 거 보니까 얘만 소문자인데 쓰고 싶은 대로 써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어차피 내가 이게 뭔지를 알려만 주면 돼. 됐죠? 인장 강도라고 얘기했었고, 뭐 이건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응력과 연신율 혹은 변형률로 표현을 할 때 조건들도 설명을 했었고, 자, 오늘은 뭐냐면 연신율이야. 연신율은 사실 딱히 더 설명할 건 없어요. 왜? 우리는 앞쪽에서 변형률 이야기를 계속 들었었잖아. 그쵸? 그래서 연신율은 어떻게냐면 똑같아. 변형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게 뭐야? 나중 길이. 이게 뭐야? 처음 길이. 그리고 이게 처음 길이라고.
그러면 봅시다. 이 위에 거 나중 길이 빼기 처음 길이가 뭐예요? 이게 결국은 얘가 길이 변화인 거잖아. 길이 변화. 5cm였다가 8cm가 됐어. 그럼 길이 변화 얼마야? 3cm. 이해됐죠? 처음 길이에 대해서 길이 변화 값으로 나타내면 돼. 그럼 그게 뭔데? 그 두 개만 하면 그게 우리가 앞쪽에서 계속 배웠었던 변형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근데 변형률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이걸 가지고 퍼센테이지로 표현이 됐었을 때 이걸 굳이 얘만 연신율이라고 불러요. 습관이야. 됐죠? 변형률과 연신율은 사실은 같은 개념이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헷갈리지 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연신율은 보통 왜 다 퍼센테이지로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불러줘요. 그게 대체적으로 같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인 거야. 그쪽 분야에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굳어진 습관 같은 거예요. 굳이 인장시험에 있어서 결과를 왜 여기를 응력을 쓰고 굳이 여기 변형률을 써야 되냐. 변형률 대신에 연신율을 쓸 수도 있고 연신율 대신에 변형률을 쓸 수도 있다. 근데 보통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응력에 대해서 여기는 연신율, 즉 어떻게 변형률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1, 2, 3 쭉 하고 최대는 100이고 퍼센테이지. 이 방식으로 데이터들을 대부분 나타냅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따라 해야지 뭐. 따라 합시다. 따라 하면 돼. 됐죠? 연신율은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고 또 어떻게도 측정을 하냐면 단면적 감소율로 측정을 하게 돼요. 단면적 감소율. 단면적 감소율. 단면적 감소율은 뭐냐? 측면 변형률 때를 생각을 하면 돼. 물론 이게 측면 변형률은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원래 인장 시험을 할 때 우리가 먼저 번에 영상에서 봤었을 때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둥그런 봉이다. 그럼 이 시험하기 전에 이 봉의 단면적이 가령 뭐 2cm 제곱이었어. 근데 인장 시험을 하면 위아래로 점점점 당겨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까지 줄어들어? 가령 1cm 제곱까지 줄어들고 줄어든 상황에서 여기서 끊어졌어. 그때 어떻게 연신율을 구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이렇게 표현했었을 때는 길이값에 대한 변화만 살펴보지만 단면적 감소율은 뭐냐면 초기에는 얘네들에 있어서의 단면적이 2cm 제곱이었는데 끊어지기 직전에 얘네들이 쭉 줄어들어서 1cm 제곱으로 해서 끝났어. 그러면 마찬가지 그 숫자들을 넣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연신율에 대해서 단면적 감소율은 얘네들이 끊어지기 직전에 쭉 늘어났었을 때 단면적이 감소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계산을 해낸 거라고. 물론 당연히 얘네들 하기 위해서는 측면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겠지. 그쵸? 그래 당연히 단면적을 구하니까. 면적을 구하니까. 길이값이 있어야 면적이 구해지는 거겠죠. 됐죠? 이것도 어려운 내용. 계속 앞쪽에서 반복된 거를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신율, 단면적 감소율 둘 다 개념은 이해했을 거고 우리 수업 자료에서의 특별하게 모르는 내용들은 없을 건데 다만 이제 여기 이 단어만 잠깐 보고 갑시다. 다른 게 아니라 연성 이렇게 되네. 연성 찾았는지 모르겠죠? 연성 뭐야? 얼마큼 잘 늘어나느냐. 얼마큼 잘 늘어나는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연성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잘 늘어난다. 연성이 나쁘다.
잘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연성이 좋다, 연성이 나쁘다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됐죠? 그럼 연신율은 결국은 연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치적인 표현이지. 그쵸? 연성이 좋아, 연성이 나쁘다. 연성이 좋다라는 건 뭐 잘 늘어난다는 거잖아. 연성이 나쁘다라는 건 뭐 잘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누가 생각하는 잘 늘어나다와 누가 생각하는 잘 늘어나지 않는다, 이거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 돼. 뭘로? 연신율로. 이 재료의 연신율은 15%입니다. 이 재료의 연신율은 55%입니다. 그럼 누가 더 잘 늘어나는 거야? 55%짜리가 더 잘 늘어난 거지. 물론 연신율 5%짜리가 있다면 15%짜리는 5%에 비해서 더 잘 늘어난 거야. 그러면 그걸 표현할 때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더 잘 늘어난 건 잘 연성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쵸? 연성이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은 결국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숫자로 표현하면 연신율에 대해서 이 재료는 연신율이 5%, 이 재료는 연신율이 15%, 이 재료는 연신율이 55%. 자, 이러면 우리는 어디가 누가 더 잘 늘어나는지를 순서를 세워서 표현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학이에요. 수치화하고 그 수치를 다 같은 기준으로서 표현을 해내는 것.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을 봅시다. 인장시험이라는 게 뭐야? 기회적 특성을 평가하는 거. 기회적 특성이라는 건 뭔데? 강하고 단단하냐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기회적 특성이 좋아, 기회적 특성이 높아, 기회적 특성이 낮아, 기회적 특성이 나빠. 이해가 되겠죠? 자, 인장시험의 데이터는 결국은 변환이 필요해. 왜? 인장시험기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각각 X축과 Y축에 대해서 길이와 힘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변형률과 응력에 대한 데이터로 구분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구분한 이후에 구분이 아니라 변환한 이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인장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야? 항복 강도, 인장 강도, 파단 강도, 그리고 연신율, 이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다. 그 네 가지를 수치화함으로써 우리는 기회적 특성을 표현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네 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인장시험에서는 그 네 가지 중에서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인장 강도하고 연신율만 볼 때가 많아. 왜? 항복 강도는 내가 아까 설명했듯이, 그쵸? 탄성 변형에 있어서의 직선인 경우 동일한 기울기로 변형률 0.002, 연신율 0.2% 되는 기준에 대해 같은 기울기로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나타낸다. 그러면 사실 이 조건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들이 생기니까 인장 강도, 즉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내는 점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재료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장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인장 강도하고 연신율이 얼만큼 잘 늘어나느냐에 대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연신율에 대해서 제가 아까 강의를 하면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설명을 한번 봐봅시다.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보면 smaller %EL, larger %EL 됐다. 그렇죠? 연신율이 작다, 연신율이 높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연신율이 높은 이 그래프에서 내용들을 살펴보자. 여기는 그래프가 응력이고 여기는 스트레인 변형률이야. 변형률, 엡실론으로 돼 있죠. 변형률이야. 시그마고 변형률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보면 쭉 힘이 가해서 얘네들이 늘어나서 점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됐어. 그쵸?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점을 보면 동일한 기울기로 직선을 그어 0.2% 지점에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이 잘 안, 좀 삐뚤어졌지만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 그렇죠? 그때 여기의 지점이 즉 뭐가 되냐면 항복 강도가 될 거라고. 항복 강도가 되는데, 자, 연신율을 보자. 연신율을 보면 여기서 끊어졌었을 때 그때의 변형률이 연신율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을 쭉 내려보면 값이 여기가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여기서 얻게 된 이 값을 이 재료의 인장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변형률 혹은 연신율로 생각해서는 안 돼. 왜? 왜 안 되죠? 봅시다. 재료가 힘을 이만큼 가해서 이만큼 당겨졌어. 그쵸? 당겨졌다. 그러면 여기서 힘을 제거하면 여기 영역에서 어떻게 돼? 다시 이렇게 씩 돌아가죠. 왜? 여기서는 탄성 변형 구간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만큼은 탄성 변형에 있어 얻게 되는 연신율이고, 얘네들은 가만히 두면 원래는 돌아갈 거라고. 그러면 이게 여기 지점에서 똑같겠지. 여기선 끊어져서 우리가 그걸 못 보겠지만, 얘네들이 힘을 제거하게 되면 이만큼에 있어서 탄성 변형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니까 얘네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얻게 되는 연신율에 있어서 인장시험 결과로 봤을 때는 연신율을 어떻게 봐야 돼? 여기에서 이 지점을 이 재료의 연신율로 봐야 돼.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탄성 변형이 포함된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소성 변형이 포함이 된 거라고. 그럼 탄성 변형을 만약에 빼면 소성 변형에 대한 조건만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연신율이란 건 늘어난 길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탄성 변형은 우리가 얻게 되는 데이터에서 빼줘야 되는 데이터가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의 조건을 보면 여기에서 샘플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연신율은 여기에서의 측정 데이터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의 측정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신율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될 거 뭐야? 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인장시험이라는 거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기회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법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러면 누구는 굵은 샘플을 쓰고 누구는 얇은 샘플을 쓰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 KS에서 우리가 시험하는 조건들을 규정을 해놨어요. 샘플의 크기와 샘플의 형상이나 조건들을 다 KS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KS를 따라가야 돼. 우리가 평가할 샘플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시험하는 방법들도 KS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같은 기준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평가 결과가 얻어지겠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치? 고등학생이랑 초등학생이랑 100m 달리기 하면 그게 공평한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트랙에서 같은 날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꼭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고등학생이 이길 거 아니야. 그러면 고등학생이 훨씬 더 잘 뛴다? 라고 표현했었을 때 당연히 비교가 안 되지. 그렇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뛰었을 때 같은 운동장에서 뛴다고 해서 그게 같은 기준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운동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체급을 구분한다던가 뭐 이런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분류로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장 시험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KS에서 샘플에 대한 크기와 인장 시험에 대한 방법 과정들을 다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시험이 진행이 돼야 돼요. 자, 그렇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인장시험 이후에 있어서 연신율에 대한 방법으로 봤었을 때 탄성 변형에 대한 조건들을 이해를 잘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 그래프의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설명해서 들었으니까 아시겠죠? 연신율이라는 건 소성 변형의 결과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탄성 변형은 되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인장시험은 끊어지기 직전까지, 끊어질 때까지 당기는 거죠. 파단이 일어날 때까지 당기는 거기 때문에 당기는 그 순간에 있어서의 어떤 탄성 변형에 있어서의 변형률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장비 시험기상 끊어졌는데 당연히 어떻게 되돌아가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신율을 평가할 때 탄성 변형에 있어서 변형률만큼은 어떻게 삭제를 하고 이 지점에 있어서의 연신율, 즉 소성 변형의 연신율만을 우리가 실제 연신율로 비교 평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우리가 뭐 했었을 때 하는 실제 인장 시험편이에요. 이것도 KS 규격대로 되어 있는 거고, KS 규격에서 샘플을 잡는 부위, 그다음에 우리가 길이, 원래 길이에 대해서 나중 길이로 결국은 델타 L을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있어서의 길이가 어딘지 중요하잖아. 그래서 샘플들마다 샘플에 대해서 표준 길이를, 표준이 되는 최초의 길이를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건 2.5cm로 기억하는데 2.5cm 기준으로 쭉 당겼을 때 얼마큼 늘어나는지를 보는 뭐 이런 거가 되는 거겠지. 인장시험은 이렇게 해서 물리고, 요거 장비는 다른 게 아니라 변형률을 측정하는 장비예요. 변형률, 연신율. 얼마큼 늘어나는지를 알 수 없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변화를 알고 싶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준거리로 이 장비가 꽉 물고 있고 샘플이 이렇게 힘을 줘서 당기면 늘어나겠죠. 그러면 얘네들도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큼 늘어나는지를 비교해서 길이가 얼마큼 늘어났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스트레인 게이지, 스트레인 게이지. 실습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자, 인장시험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XY축을 봅시다. X축에 대해서 스트레인으로 되어 있고 Y축은 스트레스로 되어 있네. 변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네요. 아까 그랬듯이 그냥 시험만 하고 나면 힘과 길이 값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스트레인 변형률과 응력으로 각각 변환을 해준 거. 변환 방법은 면적과 원래의 길이, 그걸 쭉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 조건에 대해서 항복 강도를 측정하고 싶어요. 항복 강도는 어떻게? 탄성 영역에서 동일한 기울기의 직선을 그었을 때 변형률 0.002가 되는 지점인데, 여기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나 봐. 어떻게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동일한 기울기로 직선을 긋고, 직선을 긋는데 변형률이 0.02, 0.002가 되네. 여기가 0.002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 똑같은 기울기의 직선을 긋고 인장시험 결과와 만나는 지점으로 항복 강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네. 자, 됐고, 그 다음에 최대 인장 강도 혹은 인장 강도는 어딜까요? 그쵸? 인장 강도는 여기네. 그쵸? 여기가 강도가 제일 높잖아. 그쵸?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따져보면 인장 강도 값은 알 수 있고, 여기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요 값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디쯤 어디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항복 강도가 되겠죠. 항복 강도. 여기가 인장 강도쯤 될 거고, 여기는 파단점이니까 파단점에 대해서 직선으로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점이 파단 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인장 강도라고. 인장 강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항복 강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인장 강도. 연신율은 이 파단 지점에 있어서 파단 지점 여기 파단 지점에 대해서의 탄성 변형률을 빼야 되겠지. 그쵸? 근데 지금 여기 탄성 변형률에 대한 조건을 보면 이 정도쯤이니까 거의 탄성 변형이 없나 보다. 그렇죠? 그러면 거의 탄성 변형이 없다라고 보고 여기서 얻은 값에 대한 변형률이 연신율로서 표현이 되면 되는 거겠죠. 변형률이 연신율로 표현된다? 곱하기 100 하면 된다.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인장시험은 끝이 납니다. 됐죠? 인장시험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인장시험을 해보면 돼. 원래는 인장시험이 다 실습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하셨는지. 자, 다음 됐고 이제 경도시험을 해봅시다. 경도시험. 자, 경도시험은 우리 교재는 뭐 이렇쿵 저렇쿵 말이 되어 있는데 경도시험은 어떻게? 아까 제가 인장시험을 뭐라고 그러냐면 변형저항이라고 그랬었잖아. 그쵸? 변형저항. 경도시험도 변형저항을 통해서 어떻게? 변형저항을 측정을 해서 어떻게 재료의 표면이 단단한가 혹은 단단하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단단한가 단단하지 않은가를 숫자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시험이 그냥 경도시험. 그렇죠? 그래서 경도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성 변형이나 압축 응력에서 균열 생성에 대한 저항성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마모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다 그러는데 결국은 얼마큼 표면이 단단하냐를 알 수 있는 시험 방법이 경도가 낮다, 높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단하냐, 단단하지 않냐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 단단하냐, 단단하지 않느냐. 자, 그거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한 게 경도시험이에요. 단단하냐, 단단하지 않느냐를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못이 있어. 못이 있습니다. 못. 이 못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꾹 누른다고 봅시다. 꾹 누른다고 봤을 때 자, 여기에 나무가 있고 여기에는 철판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못을 이렇게 해서 철판에다가 나무에다 꼭 찍어. 그럼 어떻게? 좀 들어가겠지? 이해돼요? 들어갈 거라고. 근데 철판은 꼭 찌르면 안 들어간단 말이야. 흔적조차 안 남겠지. 이걸 우리가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야. 나무는 단단하지 않아. 약해. 이걸 숫자로 표현하고 싶고 철판은 강해, 단단해. 이걸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강하냐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인장시험이라면 단단하냐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은 경도시험이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철판은 너무 극단적이니까 철판 너무 극단적이니까 자,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자, 봅시다.
이렇게 있어. 나무야. 근데 이 나무가 약하면 내가 이걸 바늘로 찔렀을 때 어떻게 돼? 이 바늘은 깊게 들어가겠죠. 그쵸? 당연히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서 누르는 힘에 대해서 이 밑에가 약하면 들어갈 거라고. 자,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누르는 힘이 10이야. 그때 내가 눌렀을 때 하고, 이번에는 똑같은 애인데 누르는 힘을 이번에는 내가 1로 했어. 그러면 같은 재료를 하더라도, 같은 못으로 누른다 하더라도 당연히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지겠지. 됐죠? 자, 이번에는 봐봅시다. 이번에는 누르는 재료에 대해서 똑같이 이번에는 10으로 눌렀어. 10으로 눌렀어. 그러면 만약에 같은 재료라면 당연히 이렇게 있었을 때 똑같은 깊이로 들어가. 당연하겠죠. 같은 힘으로 같은 크기의 바늘로 눌렀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단단한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힘 10으로 눌렀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얘네들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같은 힘으로 같은 애로 눌렀을 때, 같은 힘과 같은 바늘로 눌렀을 때 약한 애는 바늘이 이런 식으로 쑥 들어갈 거고, 약한 애는 바늘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겠지. 이해됐죠? 이해됐을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숫자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건을 생각을 해보자고. 어떻게? 이 양쪽 두 조건에 있어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자, 봅시다. 바늘을 뺐을 때 이 각각의 나무에 남는 흔적의 크기가 다를 거라고. 그렇지. 얘는 깊숙이 들어갔잖아. 미안해요. 이거는 깊숙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흔적을 보면 이 바늘에 뚫고 들어간 흔적은 어느 정도였을까? 굳이 색칠로 표현하자면 이만큼인 거지. 어떻게? 얘네들을 빼내고 나서 또 보면.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바늘로 찔렀을 때 흔적을 보면 요만큼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빼내고 났을 때 보면. 그러면 이 흔적의 크기를 비교하면 우리가 누가 더 단단한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라. 그쵸? 아, 남는 흔적의 크기. 그 다음에 또 있지. 뭐야? 이 두 개에 있어서 박혀 있을 때 차이가 뭐죠? 박혀 있는 흔적 또 차이가 나는데 또 뭐가 있었죠? 뭐가 차이가 나냐면 깊이가 차이가 나지. 박혀 있는 깊이. 얘는 깊이가 깊고 얘는 얕죠. 그렇죠? 깊이가 깊다, 얇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 값을 비교해도 우리는 누가 더 단단한지를 표현해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면 경도 시험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리는 파악을 한 거야. 경도 시험은 뭐 두 가지의 특징을 비교를 하는데, 하나는 뭐 남아있는 흔적, 즉 못으로 찔렀을 때 남아있는 흔적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앞흔이라고 불러. 앞흔. 그 다음에 또 뭘로? 못 같은 걸로 눌렀을 때 들어간 깊이를 갖고 비교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뭐야? 앞흔의 깊이 갖고 비교하죠. 아까는 앞흔의 크기 갖고 비교한 거, 얘는 앞흔이 들어가 있는 깊이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앞흔이라는 건 뭐냐면 앞자에 의한 흔적을 앞흔이라고 불러요. 그 앞자는 뭔데? 앞자는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대로 보면 못이야, 못. 뾰족한 못. 즉 이게
앞자야. 누르는 애 그게 앞자라고. 눌렀을 때 이렇게 해서 즉 이 앞자로 눌렀을 때 크기가 변화되잖아. 다르잖아. 단단한 거랑 약한 거랑. 혹은 그 앞자가 들어있는 깊이가 서로 다르잖아. 단단한 거랑 약한 거랑. 그렇죠? 경도 시험을 측정하는 조건에 있어서 경도가 높다 낮다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는 이거예요. 아픈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혹은 아픈의 깊이를 비교하거나. 이해됐죠? 아픈의 크기, 아픈의 깊이. 자, 우리 자료를 봅시다. 경도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국부적인 소송, 국부라는 건 뭐냐면 일부 영역, 전체가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 그쵸? 내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못으로 찌른 영역, 그 못으로 찌른 영역에서 소송 변형, 아까도 말했듯이 뭘로 찔렀을 때 흔적이 남는다라는 건 소송 변형이 발생한 거잖아. 그쵸? 탄성 변형이었다면 못으로 찔렀다가 빼면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테니까. 그쵸? 소송 변형에 대한 재료의 저항성, 어떤 저항? 변형 저항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인데, 경도가 높다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소송 변형 압축 응력에 대해서 균열 생성에 대한 저항성, 즉 변형에 대한 저항성이 좋다라는 뜻일 거고, 표면이 단단하니까 내마모성이 좋다라고 표현해요. 내마모성은 뭐야? 내마모성은 잘 갈리지 않는다. 잘 갈린다는 표현보다 마모 표현이라 쓰는데, 마모되지 않는다. 마모라는 건 뭐예요? 마모라는 건 문지르거나 긁었을 때 쉽게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느냐. 못으로 플라스틱을 긁었을 때 못으로 긁은 흔적이 남지만 못으로 유리를 긁게 되면 흔적이 안 남죠. 그렇죠? 내 마모성이 누가 좋다? 그러면 유리가 좋다. 이런 식의 개념이 마모성이에요. 자, 경도 시험의 방법에 있어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야? 정해져 있는 어떤 힘, 하중으로 압입, 눌렀을 때 그 누른 다음에 이걸 제거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흔적, 아픈의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아픈의 깊이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됐죠? 아까 얘기했었던 경도 시험에 있어서 원리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도 시험에 있어서의 조건을 보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경도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따져야 된다. 나는 못으로 누르고 저 사람, 그러니까 나는 새로 된 못으로 누르고 저 사람은 나무로 된 못으로 누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비교 정보가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규격화된 장비들이 있어요. 규격화된 장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장비들은 1800년도 후반에서 1900년도 초반까지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브리넬 경도기, 비커스 경도기, 로코엘 경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브리넬, 비커스, 로코엘은 모두 다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고 자기네들 이름을 붙여서 방금 설명했듯이 그렇게 눌렀을 때 나타나는 어떤 아픈의 크기나 아픈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개발을 했던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각각 방법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났겠는데, 그래서 각 이름을 붙여서 브리넬, 비커스, 로코엘 경도기로 구분을 해서 다 써요. 이게 실제로 다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속과 관련된 회사에 취직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어떤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런 시험기기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경도시험이나 인장시험을 하게 되는데, 경도시험을 하게 되면 브리넬, 비커스, 로코엘 중에 하나를 꼭 만지시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브리넬 경도기가 뭔지 봅시다. 브리넬 경도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겨 있는 둥그런 쇠구슬, 둥그런 쇠구슬을 어떻게 재료에다가 꾹 눌렀을 때, 재료에 꾹 넣었을 때 나타나는 흔적의 크기를 이용해서 경도를 비교하는 시험입니다. 그죠? 얘네들을 금속을 갖고 꾹 누르면 이렇게 흔적이 생기겠지.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금속이 약하다면 흔적의 크기 더 클 거고, 금속이 강하면 흔적의 크기가 작겠지. 그 다음에 같은 재료에 대해서 누르는 힘이 크면 흔적이 커질 거고, 누르는 힘이 작으면 작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조건으로 규정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 압입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못 같은 애가 압입자, 압자라고 불렀어요. 그쵸? 압입자 혹은 압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에 대해서 보면 못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못의 크기, 즉 압자의 크기가 5mm, 10mm냐 구분해서 쓰면 되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내가 5mm 썼을 때 가하는 힘은 750kg 포스. 나머지 애들은 내가 500을 쓰거나 1000을 쓰거나 3000을 쓰거나 내가 선택하면 돼. 선택한 애를 어떻게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고. 나는 어떻게 브리넬 경도계를 이용해서 경도를 측정했어.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HB 이렇게 써요. 그리고 HB를 측정할 때 내가 사용했던 강구는 5mm고 그때 줬던 힘은 750kg 퍼스야. 그러면 5/750이라고 쓰거나, 혹은 내가 그 시험 결과에 대해서 5mm 강구를 사용을 했고 간 힘은 750kg 펄스야 이렇게 적어주든가 하면 돼요. 자, 그리고 H 하드니스, B 브리넬 이 의미거든. 브리넬 경도기로 측정을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얻어지냐? 이 계산 과정에 조건들을 넣으면 돼요. 그렇죠? 얘는 뭐냐면 누르는 힘, 그리고 얘는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볼의 크기야.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얘네를 이 흔적을 어떻게 얻냐면 5mm 볼을 사용을 했어요. 5mm 볼, 미안합니다. 지금 볼에 대한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보통은 강으로 만든 구예요. 강, 스틸, 그렇죠? 스틸이고 구니까 볼이죠. 쇠구슬이라고, 쇠구슬.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쇠구슬이에요. 그렇죠? 5mm 쇠구슬을 사용을 했고,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750kg 폴스로 눌렀어. 근데 그때 재료에 만들어진 이 흔적의 크기가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야? 얘가 2mm야. 그러면 브리넬 경도는 어떻게 측정하냐? 브리넬 경도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식에 대해서 이 위에는 뭐냐면 내가 가한 힘이고, 얘는 뭐냐면 내가 사용한 강구의 크기야. 그리고 이 작은 d가 뭐냐면 나타나게 된 압푼의 크기라고. 교수님, 이 식을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 식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물어보면 답 쓰지 마요. 안 써도 돼. 그런 걸 물어보는 시험은 볼 필요가 없는 시험이에요. 이 개념만 이해하면 돼. 내가 사용한 강구의 크기와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사용한 압입자의 크기와 내가 누른 힘이 계산돼서 결국은 어떻게 앞흔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니 그 부분에 있어서를 표현을 하고 측정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기사 시험에는 외워야 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굳이 이걸 외워야 되나? 됐죠? 이것도 실습 시간에 직접 해요. 그렇고 이건 비커스 경대. 비커스 경대는 똑같이 앞자의 흔적의 크기를 측정해서 그걸 가지고 경도를 측정을 합니다. 마찬가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얘는 뭐냐면 가하는 힘에 대해서 똑같이 앞흔의 크기를 가지고 경도를 측정하게 돼 있어요. 똑같죠? 다만 앞흔이 얘는 뭐냐면 다이아몬드로 꾹 찍었을 때 나타나게 된 흔적의 크기를 측정해서 그 크기로 경도값을 나타냅니다. 얘네들도 거의 자동으로 측정이 돼. 우리는 그 개념만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브리넬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쇠구슬이야. 쇠구슬로 눌렀을 때 나타나는 앞흔의 크기를 측정해서 경도를 비교하고, 비커스는 뭐야? 앞자가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로 눌렀을 때 나타난 앞흔의 크기로 경도를 측정을 해. 됐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도기가 있어. 뭐냐? 이거는 로코엘이야. 로코엘은 뭐야? 로코엘은 들어가는 앞자의 깊이로서 경도를 측정해. 됐죠? 그래서 사용하는 앞자의 종류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A는 가령 뭐 이런 거, A는 요 이하중의 다이아몬드, B는 이하중의 16분의 1인치 스틸 쇠구슬, C는 다이아몬드. 근데 하중이 바뀌고 이런 식이라고. 됐죠?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측정하는지 생각을 해서 실험하는 사람이 선택하면 되는 거야. 다만 그 선택한 방법을 표현만 해줄 줄 아면 돼. 로컬 경도기를 사용하는 조건에 있어서의 압입자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다이아몬드. 얘네들은 딱 봐도 쇠구슬처럼 생겼죠? 그쵸? 이렇게 돼서 쇠구슬로 쓰는 경우들도 있고 다이아몬드를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걔네들에 있어서의 조건들은 경도계의 압입자에 대한 조건으로 표현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로컬 경도기는 더 쉬워요. 로컬 경도기는 사람이 깊이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측정해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도기는 설명이 대강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다 디지털 시대잖아. 어느 경도기든 브리넬이든 비커스든 로코엘이든 사실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은 시편을 준비해서 장비 위에다 올려놓으면 장비가 자동으로 측정을 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숫자로 보여주기만 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앞흔의 크기를 측정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요즘은 별로 없어요. 다 이미지 분석을 해서 크기를 자동으로 측정을 해주거든.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도 시험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경도 시험의 원리, 아까 두 가지라고 썼어요. 앞흔의 크기를 측정하거나 앞흔의 깊이를 측정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보리넬 경도계와 비커스 경도계는 봤듯이 아픈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지만 로코엘 경도계는 아픈의 깊이를 측정함으로써 어떤 경도 시험에 있어서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대략 이렇게 해서 경도 시험에 관해서는 설명을 어느 정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저희 방송 강의는 마지막입니다. 한 학기가 원래는 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모르고 또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는 내용이 어떤 건지 학생들이 직접 제 눈을 보고 제 소리를 들으면서 이해하길 바랬는데 이번 학기는 계속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조만간 코로나가 좀 정리가 돼서 다음 학기에는 대면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어떨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다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강의 시간 한 번 할 때마다 한 가지씩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고 6월 26일 날 있을 기말 시험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점짜리 문제가 10문제로 출제가 되어지고 뭐 예년 항상 저는 학기 시험 볼 때마다 다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런 문제들을 주로 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문제를 출제하진 않았지만 이번 학기에는 그렇게 문제를 다 채우면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단답형의 문제들도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6일 날 그쵸? 뭐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전이라도 뭔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말씀드리지만 문자, 카톡, 메일 다 열려져 있으니까 보내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부족한 제 강의 듣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혹시 2학기 때 그 조직평가 상변태 과목도 제가 아마 강의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 강의에서 또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